제1부 믿음의 대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2층 단독주택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11월 저녁 6시, 집 안에서는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계신 분. 바로 이정수 할아버지였습니다. 72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은퇴 전에는 중견기업에서 부장까지 지냈고 퇴직금과 저축한 돈으로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시가 12억 원짜리 집. 그의 평생 재산이었습니다. 어보, 밥 먹어요. 부엌에서 아내 박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9세. 할머니도 평생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오신 분이었습니다. 알았어. 정수가 TV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식탁으로 걸어가는데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도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산책했고 주 3회는 노인복지관에서 탁구도 쳤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평생 먹어온 소박한 한식이었지만 이만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맛있겠네. 정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생선이 아주 싱싱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링,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야 저녁 때? 정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글쎄요. 연락 없었는데. 순자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현관으로 걸어가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비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정수가 인터폰에 대고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정수님 댁이 맞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정중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정수가 경계하는 투로 물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아, 예. 저는 대한은행 신용관리부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은행에서요?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이지? 은행에서 무슨 일로? 문을 여시겠습니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이라고 하니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정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은행 신용관리부 김재훈 과장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수가 명함을 받아 자세히 봤습니다. 진짜 대한은행 명함이었습니다. 로고도 선명했고 주소도 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수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순자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손님이, 예, 은행에서 오셨대요. 정수가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이 순자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김재훈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재훈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정수님, 혹시 2020년 3월에 보증을 서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증, 무슨 보증? 순자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요. 정수는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김재훈은 두 사람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네, 이정수님께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신 대출이 있습니다. 김재훈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금액은 5억 원입니다. 5억,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억이라고요? 정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겁니까?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재훈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훈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미 3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은행에서는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연락이 두절? 정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주채무자가 누구냐고요? 김재훈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이동현 씨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현이가, 우리 아들이? 순자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이동현 씨가 주채무자이고 이정수님이 연대보증인입니다. 김재훈이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십니다. 주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니, 동현이가 5억을 빌렸다고. 그것도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서게 하고. 아버지, 회사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요. 정말 급해요. 몇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요. 아버지만 믿어요. 4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때 동현은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큰 계약을 따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회사가 망해요. 동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망설였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꼭 갚아야 한다. 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은행 직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두절됐다고. 3개월째 연체 중이라고. 동현이는 어디 있습니까? 정수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김재훈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저희도 모릅니다. 회사는 이미 폐업했고 사무실도 비었습니다. 집도 이미 비워진 상태고요. 휴대폰도 꺼져 있습니다.
정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푹 꺼져 앉았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순자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재우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독촉장입니다. 김재훈이 설명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연체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원금 5억 원에 3개월치, 이자와 연체료를 합치면 총 5억 2천만 원입니다. 5억 2천?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순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우리 어디 그런 돈 있어요? 우리 저축한 거 다 합쳐도 1억도 안 돼요. 김재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부득이하게 담보물을 압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물? 무슨 담보물? 정수가 물었습니다. 김재훈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집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집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을 빼앗아 간다고요? 정확히는 경매 처리됩니다. 김재훈이 설명했습니다. 30일 이내에 상환하지 못하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안 돼.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에요. 우리 노후 대책이에요. 김재훈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입니다. 김재훈이 일어섰습니다. 30일 드립니다. 그 안에 상환하시거나 아니면 주채무자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김재훈은 명함을 한 장 더 놓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렸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당신, 순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보증을 섰어요? 5억이나 되는 돈을.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그때 동현이가 너무 절박해서 아들이 무릎 꿇고 빌어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순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린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 나이에 집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정수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 속인 적 없고 나쁜 짓 한 적 없었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의 집을 잃게 생겼습니다. 아들 때문에, 믿었던 아들 때문에. 왜 이렇게 된 거지? 정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이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순자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동현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자동 응답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정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또 꺼져 있었습니다. 3번, 4번, 5번.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동현아. 정수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아버지 목소리 좀 들어라.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안 받죠? 순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응. 꺼져 있어.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거라고요. 아니야.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우릴 버릴 리 없어.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래요? 순자가 냉소했습니다. 무슨 사정이요? 5억을 빌려놓고 갚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는 게 무슨 사정이에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수는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도 걸고 점심에도 걸고 저녁에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사흘째, 나흘째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30일이라는 시간이 무섭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동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3층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정수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리링.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띠리리링.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누구 찾으세요? 옆집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아, 예. 여기 동현이 이동현 씨 찾는데요.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 집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이미 나가셨어요. 나갔다고요? 언제요? 정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한 달쯤 됐나?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짐 다 싸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정수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몰라요. 말도 없이 그냥 가던데요.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는 빌라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벽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동현아.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넌 어디 있니? 왜 아버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니?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희망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이사 갔대. 역시.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속인 거라고요.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하지?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팔아야죠. 뭐, 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을 팔자고요.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경매 당하기 전에 우리가 직접 팔아야 해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집을 팔면 우린 어디서 살아? 정수가 물었습니다. 전세라도 얻어야죠.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12억짜리 집을 팔면 대출 5억 갚고도 7억은 남아요. 그걸로 전세 얻고 살면 돼요.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우리 평생 재산이야. 이걸 팔 수는 없어. 그럼 어떡할 건데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경매 당할 건가요? 그럼 더 손해예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동현이는 어디 있을까? 정말 우릴 버린 걸까?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러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장민호. 정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30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퇴직도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가끔 만나 술 한잔하는 사이였습니다. 민호는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은 여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한테 부탁해 볼까? 정수가 생각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니까.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5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빌려? 그건 너무 큰 돈이야. 민호한테 부담을 줄 수 없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봐야 대출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이미 5억짜리 연대보증을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신용도가 바닥이었습니다. 결국 정수는 다음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 정수야. 잘 지내지?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그런데 말이야. 정수가 망설였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민호가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은 정수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아들이 사라졌다고. 5억을 갚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집을 잃게 생겼다고. 민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도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말이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 나도 빚이 좀 있고.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친구라도 5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쉽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아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집을 팔아야 하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순자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결정해야죠. 집을 팔 건지 말 건지. 정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머리에는 새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야 할 나이에 이런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팔자. 그 말을 하는 정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매 당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게 나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수와 순자는 평생 모은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제2부 무너지는 사흘.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믿음 부동산이었습니다. 사장은 50대 남자였습니다. 김연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20년째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수가 정수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을 팔려고 합니다. 정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어디 집인데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압구정동 234에 5번지입니다. 정수가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 거기 2층 단독 주택 말씀이시죠?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알죠? 좋은 집인데 왜 파시려고요? 사정이 있어서요. 정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래요? 현수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매물로 내드릴게요. 시세는 12억 정도 될 거예요. 12억이면 괜찮으시죠? 예.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팔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한 달 안에요. 정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더 빨리요. 한 달. 현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좀 급한데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이 잘 안 팔려요. 한 달 안에 팔리려면 가격을 좀 낮춰야 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11억 정도로 하면 빨리 팔릴 거예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1억을 깎는다고요? 정수가 놀랐습니다. 네. 금매니까요. 현수가 설명했습니다. 급하게 파는 집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사는 사람도 관심을 가지죠.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억이나 손해를 보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억으로 내주세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계약서 쓰시죠. 현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동안 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을 하는데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 아이들이 자란 집, 추억이 가득한 집. 그 집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렸습니다. 다 됐습니다. 현수가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빨리 팔아드릴게요. 정수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익숙한 골목길, 단골 슈퍼마켓, 자주 가던 공원. 모든 게 눈에 익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순자의 목소리에 정수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 때였습니다. 아, 부동산 갔다 왔어.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매물 냈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11억에.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억. 12억 아니에요. 순자가 놀랐습니다. 금매니까 1억 깎는데. 정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야 빨리 팔린대.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억이나 손해보는군요. 어쩔 수 없지. 정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하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내일 오후 2시에 온다고. 정수와 순자는 집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았습니다. 창문도 닦고 화장실도 닦았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빨리 팔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띠리리링. 정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 현수와 30대로 보이는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수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거실도 보고 방도 보고 화장실도 봤습니다. 집이 깨끗하네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벽지도 낡았고 주방도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순자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리모델링은 하시면 됩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가격도 낮춰드렸고요. 그래도 좀 비싼 것 같은데요. 남자가 현수를 봤습니다. 10억 5천이면 어때요? 10억 5천? 정수가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요즘 시세가 그래요.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집도 보러 가봐야겠어요. 부부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와 순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10억 5천이라니. 그건 1억 5천을 깎는 거였습니다. 사장님, 저 사람들 진심인가요? 정수가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손님들이 다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고 하죠. 그럼 어떡하죠? 순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손님도 올 거예요. 하지만 다른 손님들도 비슷했습니다. 집을 보러 와서는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벽지가 낡았다. 주방이 오래됐다. 화장실이 작다. 정원이 없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온갖 핑계를 대며 가격을 깎으려 했습니다. 10억 5천, 10억, 심지어 9억 5천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낮춰야 하나? 12억짜리 집을 9억에 팔아야 하나? 3억이나 손해를 보는 거잖아.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준 30일 중 반이 지나갔습니다.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하나 있는데요. 10억 5천에 사겠대요. 현금으로요. 10억 5천.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억 5천을 손해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현금 거래라는 게 좋았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한테 팔겠습니다. 정수가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정수와 순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의 보금자리를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억 5천은 잔금 때 받기로 했습니다. 잔금일은 2주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정수와 순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 가구, 옷, 그릇, 책, 사진,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소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았지. 이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지. 이 방에서 아이들이 잠들었지. 모든 게 눈에 선했습니다. 여보, 순자가 정수를 불렀습니다. 이거 봐요. 순자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정수와 순자, 그리고 어린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동현과 딸 지혜였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정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딸 지혜. 지혜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혜한테는 말하지 말자. 정수가 말했습니다. 괜히 걱정만 시킬 거야.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걸 다 어디로 가져가지? 정수는 이미 전세집을 알아봤습니다. 압구정에서 멀지 않은 성동구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전세 4억짜리였습니다. 작았습니다. 방 2개의 작은 거실. 지금 집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왔습니다. 아저씨들이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집이 비어갔습니다. 정수와 순자는 빈 거실에서 있었습니다. 텅 빈 방들, 흔적만 남은 벽, 30년의 추억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함께니까. 정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주방, 방, 화장실. 모든 공간을 눈에 담았습니다. 안녕. 정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웠어. 트럭을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동구 빌라. 4층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계단으로 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아저씨들이 헉헉거리며 박스를 날랐습니다. 정수도 도왔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나이가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거실이 이전 집의 절반이었습니다.
방도 작았습니다. 주방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이제 집이었습니다. 박스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맞춰야 했습니다. 이전 집에서 쓰던 큰 소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식탁도 작은 걸로 바꿔야 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순자가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주방이 좁아서 제대로 요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아 보였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전 집에서는 천장이 높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동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들. 믿었던 아들.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1억 5천을 손해봤습니다. 이제 좁은 전세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순자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집 판 돈 10억 5천 중에서 5억 2천을 은행에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5억 3천. 거기서 전세 4억을 빼면 1억 3천.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빼면 1억 정도 남았습니다. 12억짜리 집이 1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11억이 날아간 겁니다. 정수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1억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노후 자금은? 병원비는? 생활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순자가 남편을 봤습니다. 응. 다 갚았어. 정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 1억이야. 1억. 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또 잠을 못 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72세. 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억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10년 아니면 더 짧을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혹시 연락이 될까? 혹시 아들이 전화를 받을까? 뚜뚜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끝인가? 정말 아들이 우릴 버린 건가?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에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제3부 또 다른 악몽. 띠리리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봤습니다. 대한은행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 왜 또 전화가 오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정수님이십니까?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한은행 신용관리부 박혜진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대출금은 다 갚았는데요. 네, 그건 확인했습니다.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이 있어서요. 다른 건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동현 씨가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정수 님이 거기서도 연대보증인이십니다. 뭐라고요? 정수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은행? 네. 한국은행입니다. 혜진이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3억을 대출받으셨는데 역시 연체 중입니다. 이미 2개월째고요. 곧 독촉장이 나갈 겁니다. 정수는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또 3억? 네. 그리고 혜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도 2억, 우리은행에서도 2억. 전부 합치면 7억입니다. 7억,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제가 보증을 선 건 5억뿐인데. 확인해 보세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주민번호로 조회하시면 다 나올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수는 당장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를 클릭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정수는 화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한은행 5억 상환 완료. 한국은행 3억 연체 중. 신한은행 2억 연체 중. 우리은행 2억 연체 중. 총 12억. 5억은 갚았으니 남은 건 7억. 정수는 컴퓨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언제 이런 보증을 섰다고.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순자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7억이 더 있다고요? 정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5억 보증을 설 때 다른 서류에도 도장을 찍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습니다. 설마 아들이 자기를 속일까봐. 그런데 지금 보니 아들이 여러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출의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총 12억. 계획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순자가 울부짖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미안해. 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도 없어졌는데 이제 7억을 또 갚아야 한다고요?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돈은 1억. 7억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연대보증 때문입니다. 정수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고 사라졌다고.
자신이 연대보증인이라고, 7억을 갚을 수 없다고. 잠시만요. 변호사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 변호사입니다. 정수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수가 물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주채무자를 찾아서 갚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 되시죠? 네.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채무를 협상하는 겁니다. 은행과 협상해서 금액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리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겁니다. 셋째는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신청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파산, 정수가 놀랐습니다. 네.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무가 탕감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이 있으면 처분해야 합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그런 단어들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빚을 진 적도 없는데, 이제 파산을 해야 한다니. 며칠 후 한국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30일 이내 3억을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환하지 못하면 재산 압류 및 강제 집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독촉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산이 뭐가 있나? 이제 전세집밖에 없는데. 하지만 전세 보증금도 압류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갈 곳이 없어집니다. 여보, 순자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파산 신청해야 할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변호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정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보증을 섰다가 이렇게 됐다고. 이제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걸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승인되면 채무가 조정됩니다. 탕감되는 건가요? 정수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탕감되고 일부는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정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정수가 물었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착수금 150만 원, 성공보수 150만 원입니다. 정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용카드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 재산 목록, 채무 내역. 모든 걸 적었습니다. 정수는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수에게 아직 재산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 그리고 저축한 돈 1억, 총 5억의 재산이 있으니 그걸로 채무를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정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까지 내놔야 한다고?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 거리로 나가라는 거야? 정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세 보증금까지 내놔야 한다고요? 네. 변호사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걸 처분해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그럼 우린 집이 없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법이 나를 거리로 내모는구나. 정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 정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내놔야 한대. 그럼 우린?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온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72세. 일을 할 수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들은 사라지고,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찾아야 한다. 아들이 이 모든 걸 시작했으니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 정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인이 스스로 연락을 끊은 건 실종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정수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사기죄로요. 경찰관은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몇 개월은 걸립니다.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몇 개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이에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재산을 압류할 겁니다. 전세 보증금도 빼앗길 겁니다. 정수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떠들며 걸어갔습니다. 정수는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젊었을 때는 미래가 밝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졌다. 여보. 순자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 때였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경찰서 갔다 왔어. 정수가 대답했습니다. 고소장 냈어. 동현이를.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라면이었습니다. 순자가 간단하게 끓였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노린 사기가 심각합니다. 자식을 사칭해서 돈을 빌려간다거나 보증을 서게 한다거나. 정수는 TV를 껐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우는 보이스피싱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친자식이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정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머리는 더 하얘졌습니다. 미안해. 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정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제사부 숨겨진 진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똑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아직 수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수는 초조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했습니다. 한편 은행들에서도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30일 안에 갚으라고.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정수는 그 서류들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갚을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통의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독촉장, 내용 증명, 청구서.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익숙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동현이었습니다.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정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증을 부탁했을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 전부터 적자가 계속됐고 투자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아내한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박으로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카지노, 경마, 주식. 온갖 도박을 했습니다. 빌린 돈으로 했습니다. 이기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기만 했습니다. 12억을 다 잃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도박, 아들이 도박을 했다고, 그 12억을 도박으로 날렸다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동현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회사도 잘 다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손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도박을 했다니.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 저는 비겁한 인간입니다. 책임을 지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집까지 잃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는 죽을 각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합니다. 번 돈은 전부 모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갚을 겁니다. 아버지께 갚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불효자 동현 올림. 정수는 편지를 다 읽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들. 나쁜 아들. 바보 같은 아들. 왜 그랬니? 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니? 정수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안심도 됐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현관에서 들어왔습니다. 장을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울고 있어요? 순자가 놀라서 남편에게 달려왔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못된 자식. 순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도박을 했다고, 12억을 날렸다고? 그래도 정수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는 부분, 갚을 거라는 부분, 그 부분을 계속 읽었습니다. 여보, 정수가 아내를 봤습니다. 동현이가 돈을 벌고 있대. 갚을 거래.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어요. 그 말을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편지에 발신지가 적혀 있지 않을까? 정수는 봉투를 자세히 봤습니다.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부산. 동현이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당장 부산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산은 넓었습니다. 인구도 많았습니다. 공사판이라는 것도 애매했습니다. 어느 공사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경찰에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신지만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